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한다? 와, 기후변화에도 대응하고 농가 소득까지 올릴 수 있다니 언뜻 들으면 정말 완벽한 해결책 같죠? 이게 바로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오늘 저희는 이 빛나는 약속 뒤에 숨겨진 단기적인 경제 논리와 장기적인 농업의 지속 가능성 사이 그 복잡한 현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사진 좀 보세요. 정말 강력한 이미지 아닌가요? 황금빛으로 물든 논 위로 태양광 패널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 그러니까 식량과 에너지를 바로 이 한 공간에서 동시에 생산하는 미래의 풍경. 이게 바로 정부가 그리는 청사진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아름다운 그림이 과연 전부일까요? 이게 정말 식량과 에너지를 모두 잡는 기가 막힌 묘수일까요? 아니면 우리 농업의 기반 자체를 흔드는 위험한 모순일까요? 오늘 저희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 합니다. 자, 그럼 이 정책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매력적으로 들리는지 그 얘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정부는 이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서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국가의 탄소 중립 목표까지 달성하겠다는 그야말로 윈윈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가장 큰 건 바로 돈이죠. 기존에 벌던 농업소득에 더해서 햇빛 연금이라는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는 거니까요. 실제로 일부 시범 사업에서는 농가 소득이 무려 14배나 증가한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와, 14배라니 정말 엄청나죠? 농민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거부하기 힘든 제안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이 엄청난 수익성 뒤에는 아주 복잡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쥔 숫자가 바로 23입니다. 자, 100kW급 설비를 하나 설치한다고 쳐봐요. 초기 비용이 얼마냐면 약 1억 9,500만 원, 거의 2억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다. 일반 농가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부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장기적인 허가가 무조건 반드시 필요해지는 겁니다. 왜 그런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을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지금처럼 8년만 허가해주면요, 비용 대비 편익, 그러니까 BC 비율이 0.74밖에 안 돼요. 이건 뭐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정부 안대로 허가 기간을 23년으로 확 늘려주면 이 비율이 1.42까지 껑충 뛰어오르면서 드디어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23년이라는 장기 허가가 없으면 이 사업 모델 자체가 그냥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런 아주 날카로운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영농형 태양광이 없으면 성립할 수 없는 농사라면 그 농지는 이미 농지가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농사를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태양광 발전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게 주가 되어버렸다는 아주 뼈아픈 지적인 거죠. 자, 그럼 이 경제 논리가 실제 농사 현장과는 어떻게 부딪힐까요?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농업 자체의 딜레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그 아래에서 자라는 작물에 과연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여기에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2023년에 전북 군산에서 실제 테스트를 해봤더니 태양광 패널 아래서 자란 벼의 수확량이요, 일반 논보다 무려 17.8%나 줄어들었습니다. 패널이 만든 그늘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거죠. 이게 그냥 한두 농가의 문제로 끝나면 다행인데 그렇지가 않죠. 이게 모이면 국가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 이미 20%도 안 되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주식인 쌀 생산량마저 줄어든다? 이건 식량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작물 얘기에서 사람 문제로 한번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이 정책이 농촌사회, 그 공동체 안에서는 또 어떤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한국 농촌의 현실을 알아야 해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45%. 그러니까 농가의 거의 절반이 자기 땅이 아니라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임차농입니다. 바로 이 구조 때문에 아주 심각한 갈등이 생겨나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땅 주인, 그러니까 지주 입장에서 그냥 농사짓게 빌려주는 것보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게 돈이 훨씬 많이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기존에 농사짓던 임차농을 내보내거나 아니면 임대료를 확 올려버릴 수 있겠죠.
더 심각한 건 패널 때문에 수확량이 줄어드는 피해는 임차농이 고스란히 다 보는데 전기 팔아서 버는 엄청난 돈은 한 푼도 못 받는 이런 불공정한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딜레마는 우리나라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그럼 해외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을까요? 다른 나라들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은 없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말하는 에그리볼테익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논 위에 패널 짓는 거랑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보시면 94% 이상이 양 같은 가축을 방목하는, 그러니까 비식용 목적으로 쓰이고요. 우리가 먹는 식용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는 고작 6%에 불과해요. 다음은 일본의 사례인데 이건 정말 우리에게 큰 경고를 줍니다. 일본은 규제를 확 풀다가 무늬만 농사인 사업이 막 늘어나면서 아주 큰 위기를 겪었어요. 이 사진 보세요. 결국 농사는 다 사라지고 저렇게 흉물스러운 패널만 덩그러니 남게 된 거죠. 그 결과가 이 숫자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정말 충격적인데요. 일본에서 농사 짓겠다고 허가받은 게 5,351건인데 나중에 저 농사 못 짓겠어요 하고 포기한 건수가 오히려 더 많아요. 5,422건. 이건 뭐 사실상 농업은 그냥 명분일 뿐이고 발전 수익만 노리고 농지를 편법으로 이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하지만 희망적인 모델도 분명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아예 법으로 수확량을 기존의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패널 면적도 제한하고요. 덴마크는 더 나아가서 패널을 아예 수직으로 세우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걸로 작물 수확량은 100%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변 경관까지 개선하는 효과를 보고 있죠. 결국 더 엄격한 규제와 기술 발전이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길을 찾을 수 있을지 대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크게 4가지 핵심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농업 우선 원칙. 그러니까 발전으로 돈 버는 것보다 농업 생산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아예 법에 명시하자는 겁니다. 둘째, 임차농 보호. 땅 빌려 농사 짓는 분들의 경작권을 보장하고 수익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셋째, 최소 수확량 의무화. 프랑스처럼 최소 80% 이상은 수확하도록 강제해서 가짜 농사를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굳이 좋은 농지를 쓰기 전에 비어있는 건물 지붕이나 쓸모없는 땅부터 먼저 활용하자는 겁니다. 사실 굳이 식량 생산과 경쟁할 필요가 없는 엄청난 잠재력이 이미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비어있는 건물 지붕 같은 곳에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잠재량만 해도 약 42.2기가와트나 돼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원자력 발전소 수십 기가 만들어내는 전력량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이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땅을 일구고 씨앗을 심고 우리 먹거리를 수확하는 이 농업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바로 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지금 한 땅에서 2번의 수확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는 우리 밥상의 쌀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삶의 전기입니다. 결국 우리 사회에 어떤 수확이 더 중요할까요? 그 선택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